참 이상한 일이었죠. 백호가 오늘처럼 크게 짖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 남자의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한 말이 진돗개의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 펼쳐지는 필사적인 방역과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가슴 떨리는 대결,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경이로운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평범한 개라고만 생각했던 한 진돗개가 가진 놀라운 힘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녀석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열쇠이자 잊혀진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세월의 무게를 이고 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목수, 박민준의 집이자 그의 전부인 공방이었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주름은 고된 노동의 흔적이자 한평생 지켜온 장인의 긍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무의 숨결은 섬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 수진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의 공방에는 흥겨운 망치 소리 대신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내가 세상에 남기고 간 새하얀 진돗개, 백호뿐이었습니다. 백호는 그 이름처럼 온몸의 털이 눈부시게 희고 늠름한 기품을 지닌 명견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늘 툇마루에 앉아 민준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던 살가운 녀석이었죠. 그러나 아내가 떠난 후 민준과 백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민준은 백호를 볼 때마다 아내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꼈고 백호 또한 주인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민준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계절. 민준은 공방 의자에 앉아 무심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집의 역사와 함께해 온 거대한 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좋기 수백 년은 되었을 법한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민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터를 지켜온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나무의 허리춤께에는 어른의 몸통만 한 거대한 호기기이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치 나무가 오랜 세월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백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삼나무를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땅이 울릴 정도로 낮고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는 듯한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백호야, 조용히 못해? 다람쥐라도 봤느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소리쳤지만 백호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백호는 정확히 삼나무의 거대한 혹을 향해 그곳에 모든 원흉이 있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짖어댔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한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심과 뛰어난 지능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잘 훈련된 진돗개의 지능이 서너 살 아이와 맞먹는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평소 과묵하고 좀처럼 헛짖음이 없던 백호였습니다.
그런 백호가 이토록 이성을 잃고 지저대는 것은 민준의 기억 속에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백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놈아, 뭐가 있길래 이리 소란이야. 그가 백호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백호는 거칠게 몸을 피하며 더욱 맹렬하게 혹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있어요. 라고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마당에는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삼나무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민준의 집을 집어삼킬 듯 일렁였습니다. 백호의 짖음소리는 이제 애처로운 울음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끈질기게 짖어대는 백호와 그 시선이 꽂힌 삼나무의 혹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침묵의 나무,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리려는 한 마리 진돗개의 절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민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저 동물의 변덕으로 치부하기에는 백호의 행동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낡은 나무 혹 속에 무엇이 있길래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저 영리한 개가 이토록 미친 듯이 울부짖는 것일까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둠에 잠겨가는 삼나무 혹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백호의 울부짖음은 민준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 개는 그냥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남긴 마지막 숨결이자 그녀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5년 전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수진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손뭉치처럼 작고 하얀 녀석이 겁도 없이 민준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죠. 여보, 우리한테 온 복덩이야. 이름은 백호 어때?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수지는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고 그날 이후 백호는 부부의 유일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백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민준이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는 동안 그녀는 백호와 함께 마당에 꽃밭을 가꾸고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백호 또한 수진을 어미처럼 따랐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꼬리를 치고 그녀가 눈물 흘리면 조용히 다가와 손등을 핥아주는 영특한 녀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와 백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백호는 민준과 수진을 잇는 또 하나의 끈이었고 적적했던 시골집에 온기를 불어넣는 작은 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민준의 곁을 호련히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을 맞이한 것은 밥도 먹지 않고 현관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백호였습니다. 민준은 백호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진의 채취가 남아있는 백호를 끌어안는 것이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를 마지막으로 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역설적으로 민준은 백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영리한 눈동자를 볼 때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백호의 모습에서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백호의 존재 자체가 민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리움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끼니 때마다 밥을 챙겨주고 가끔 털을 빗겨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손길 한번 건네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더 이상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공방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민준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깨진 항아리 같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저 금이 간 채로 위태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개들은
주인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고 합니다. 특히 진돗개 같은 영리한 견종은 주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만으로도 슬픔이나 분노, 우울함 같은 복잡한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죠. 어쩌면 백호는 지난 3년간 민준의 깊은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저 때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당에 등을 켜자 삼나무의 거대한 혹이 더욱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백호의 짖음은 잦아들었지만 이제는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유산인 백호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공방으로 들어가 낡은 손전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삼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백호가 그의 앞을 막아섰듯 으르렁거렸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 이놈아. 도대체 뭐가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는 손전등 불빛으로 나무 혹을 비췄습니다.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 껍질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불빛을 따라 혹의 표면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다람쥐 구멍은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주 오래된 나무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허탈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귓가에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아니면 작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인가? 그는 혹의 귀를 바싹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짖으며 그의 바지를 물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혼란스러움에 휩싸인 민주는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없어. 그만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그리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침에 백호는 맞은 것처럼 움찔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맹렬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침묵에 잠긴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민준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똑, 똑. 마치 누군가 안에서 나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혹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구조를 요청하는 누군가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소리는 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혹 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 그것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삼나무에 대한 전설은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이 처음 생겨날 무렵 역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도인이 나타나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어린 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 마을을 내려다볼 때 모든 재앙이 그치고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 후 역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마을은 대대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삼나무를 신성시하며 수호신 나무라 불렀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고 누구도 감히 나뭇가지 하나 함부로 꺾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무 허리의 거대한 혹은
나무의 전기가 뭉쳐 생긴 영험한 부위라 하여 더욱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민준의 할아버지 역시 이 나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린 민준의 손을 잡고 나무 앞에 서서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준아,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우리 집안의 뿌리이자 마을의 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무를 지켜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엄숙했고 민준은 그 말을 신탁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에게 이 삼나무는 단순한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뿌리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는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았습니다. 수진 역시 이 나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책을 읽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이 나무에 귀를 대면 꼭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나무가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아. 민주는 그런 아내의 말을 낭만적인 상상이라 여기며 웃어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내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나무의 심장 소리일까요? 아니면 수백 년의 세월 속에 갇힌 어떤 존재의 신음소리일까요? 나무와 같은 식물도 서로 소통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마치 거대한 신경망처럼 영양분이나 위험 신호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를 우드 와이드 웹,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는데 어미 나무가 어린 나무에게 영양분을 보내주거나 해충의 공격을 받은 나무가 주변 나무들에게 화학 물질을 보내 경고하는 식입니다. 어쩌면 이 삼나무도 백호의 절박한 신호를 감지하고 민준에게 무언가 필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민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 똑!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치 모스부호처럼 그 소리는 공포스럽기보다는 어딘가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빛을 갈망하는 존재의 마지막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상 대대로 신성시에 온 나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전통을 거스르는 불경한 행위이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는 불효였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처절한 눈빛과 귓가의 맴도는 의문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백호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가족입니다. 아내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분명 여보, 백호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 나무가 우리에게 무언가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내의 환영이 그의 곁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웅장하게 서 있는 삼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무십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수많은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민주는 더 이상 이 미스터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보낸다면 그는 평생을 후회와 의문 속에서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공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노여움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백호는 주인의 결심을 알아차렸는지 짖는 것을 멈추고 숨죽인 채 공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주는 수백 년간 이어진 금기를 깨고 나무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밤의 정적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고요한 평화는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민준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기름을 바른 머리에 값비싼 양복을 빼입은 중년의 남자와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는 주변을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경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온 부동산 개발업자 최 이사였습니다. 여기가 박민준 씨 댁 맞습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는 그의 차림새만큼이나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민주는 낯선 이의 등장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박민준이오만 무슨 일로 오셨소? 최 이사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이, 박 선생님이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최고의 목수라고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는 빗자루를 쥔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는 잠시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이 일대의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생님의 이 집터가 저희 계획의 중심에 있어서 말입니다. 좋은 값에 팔아주십사 하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가 담긴 곳이었고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성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팔 생각 없소. 돌아가시오.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최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준의 낡은 공방과 허름한 살림살이를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집 부릴 때가 아닐 텐데요. 요즘 이런 구식 가구 만드는 걸로 먹고 살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금액이면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에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셔야죠. 그의 말은 민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삶과 추억을 팔아넘기는 속물로 취급하는 듯한 말투에 민준은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오. 당신들 돈에는 관심 없으니 어서 가보시오. 민준이 등을 돌리자 최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선 삼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 나무가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저 정도 수령의 삼나무라면 최고급 목재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 나뭇값만 해도 꽤 쳐들이죠.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마을의 수호신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나무를 목재에 취급하며 돈으로 환산하는 저 남자의 탐욕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나뭇가지 하나 내어줄 수 없어. 썩 꺼지지 못해. 민준의 고함 소리에 툇마루 아래에 엎드려 있던 백호가 벌떡 일어나 초의 이사를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기세에 놀란 최 이사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이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박 선생님, 제 제안을 거절하신 걸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난 뒤에도 민주는 한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화롭던 그의 일상에 탐욕스러운 불청객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방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구를 납품하던 작은 공방들은 약속이나 한 듯 거래를 끊었고
새로 주문을 문의하는 전화도 또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피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최 이사는 이미 마을의 다른 부지들을 대부분 사들였고 이장과 유지들에게 두둑한 돈을 안겨주며 민준을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이런 식의 알박기 토지 주인을 압박하는 수법은 흔히 사용됩니다. 주변 토지를 모두 매입해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소음, 분진, 공사 차량 통행 등으로 기존 거주자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헐값에 땅을 팔고 떠나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이죠. 민주는 순식간에 외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긍지와 신념은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어제 저녁 그를 괴롭혔던 미스터리한 소리가 다시 시작될까 두려웠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호 역시 삼나무를 향해 짖지 않고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의 곁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마치 더 큰 위협의 등장을 직감한 것처럼 민준은 착잡한 마음으로 삼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최 이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 나무는 단순히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저 거대한 탐욕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깊은 밤, 민주는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최 이사가 다녀간 후 민준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의 문을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많아졌고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는 연장 대신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민주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백호의 밥그릇만은 꼬박꼬박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도 주인의 고통을 아는지 예전처럼 밥을 탐하지 않고 반쯤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백호의 갈비뼈는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술에 취하면 떠나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왔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너무 힘이 드는구려. 그의 처절한 독백을 들어주는 것은 텐마루 아래 웅크린 백호뿐이었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흐느낌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이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궁핍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액수가 적힌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그동안의 빚을 다 갚고도 평생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서 고생만 하지 마시고 아들, 딸 있는 서울로 올라가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그의 말은 민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사실 민준에게는 서울에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대기도 벅찬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단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신념과 자존심이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이었습니다. 토지 내 모든 지상물, 특히 수령 500년 이상 된 삼나무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매수인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쿡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최 이사의 얼굴 위로 나무를 어루만지며 행복해하던 아내 수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여보, 이 나무는 우리 집의 심장이야.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서를 구겨 쥐었습니다. 빨라, 이 집도 저 나무도 무엇 하나 당신 손에 넘길 수 없어. 최 이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박민준 씨,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이 지금 무슨 처지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민준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공방과 집이 담보로 잡힌 대출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당신이 거래하던 은행의 대출 채권을 제가 모두 사들였습니다. 만기일이 바로 다음 주인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과 땅은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제시한 금액의 반의 반도 못 건지게 될걸요. 최 이사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채권 매입을 통한 압박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목표물의 부채를 헐값에 사들여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방식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악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탐욕스러운 개발업자에게 굴복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거대한 삼나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나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 그에게 선택이란 것이 남아있기나 한 걸까요? 그날 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 이사가 남기고 간 말들이 독침처럼 뇌리에 박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매, 베이, 아브뉴, 평생 낯설게만 느껴졌던 단어들이 이제 그의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왔습니다. 공방에 홀로 앉아 텅 빈 소주병만 늘어놓던 그는 문득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백호의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나타난 이후 경황이 없어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백호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삼나무 혹을 향해 짖지는 않았지만 대신 온종일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심지어 민준이 주는 밥도 마다하고 혹파로 아래의 땅을 파헤치거나 앞발로 나무를 긁어대는 등 자해에 가까운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호의 새하얗던 앞발은 흙과 피가 뒤엉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호는 삼나무 아래에서 지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백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짖을 기력조차 없는 듯 희미하게 꼬리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백호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백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상처투성이 앞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백호야,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나한테 무얼 말하고 싶은 게야?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순간 백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나
코로 삼나무 혹을 쿵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을 돌아보며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주인님, 제발 저길 좀 보세요. 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백호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절망에 빠져 아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개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인간보다 수천 배에서 많게는 1억 배까지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화학 분자를 감지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묻힌 물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백호가 이토록 끈질기게 나무혹에 집착하는 것은 분명 그 안에 인간은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백호는 그것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백호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으로서 그리고 백호의 주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묵직한 쇠도끼였습니다. 그는 도끼날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감촉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삼나무 앞에 섰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금기를 깨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호가 마치 그의 결심을 응원하듯 나지막하게 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민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도끼 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 삼나무의 거대한 혹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끼가 내리쳐진 그곳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준은 천천히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도끼를 든 차에 삼나무 앞에 선 민준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몫으로서 살아있는 나무에 도끼를 댄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역사이자 그의 뿌리였습니다. 망설이는 그의 귓가에 며칠 전 초에 이사가 던졌던 경멸 섞인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 정도 수령의 삼나무라면 최고급 목재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떠올리자 망설임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이 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최 이사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 한낱 목재로 잘려나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백호가 가리키는 비밀을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은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그가 모르는 마을의 전설이나 비밀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장로님께 간밤에 있었던 일과 백호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장로님은 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인, 절대로 그 나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네. 장로님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단호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마을의 정기가 모인 곳일세. 특히 그 혹은 나무의 심장과도 같아. 옛 어른들 말씀에 그 혹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닥칠 것이라 하셨네. 자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어쩌면 그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야. 장로님의 말은 민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삼나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그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마을에 욕심 많은 외진이 들어와 그 나무를 베어내려다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즉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네. 그 이후로 누구도 감히 그 나무에 손을 댈 생각을 못했지. 자네 진돗개가 그리 지저대는 것은 아마도 나무의 영물링 우이 자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일게야. 당장 그만두게.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장로님의 불길한 예언은 민준의 마음에 무거운 쇠사슬을 감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백호의 신호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마을의 오랜 금기와 장로의 경고를 따라야 할지 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저주나 예언 같은 것은 평생 믿지 않고 살아왔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이성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성한 나무 세이크드 트리에 얽힌 전설이나 금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켈트족의 드루이드들은 떡갈나무를 신성시했고 인도에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민준의 마을에 있는 삼나무 역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백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녀석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보자마자 다시 삼나무 혹을 향해 기어가 앞발로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주, 불행,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아내의 분신이었습니다. 저 가녀린 생명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그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공방으로 들어가 가장 날이 잘 선 손도끼와 정, 그리고 묵직한 망치를 챙겨 들었습니다. 장로의 경고와 불길한 전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수지나, 보고 있소. 당신이 나에게 남긴 이 녀석이 나를 이끌고 있소. 만약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겠소.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소.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가 연장을 들고 삼나무 앞에 서자 땅을 파던 백호가 행동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절박함이 아닌 깊은 신뢰와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백호의 머리를 처음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호야, 쟤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백호는 주인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그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겼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온 마을이 잠든 시간, 마당에는 민준과 백호, 그리고 거대한 삼나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혹의 가장자리에 정을 대고 망치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장로의 저주, 최 이사의 비웃음, 아내에 대한 그리움,
모든 상념을 떨쳐내고 그는 오직 눈앞의 나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곧 수백 년간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피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정을 내리치기 위해 망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과연 그의 결단은 어떤 운명을 불러오게 될까요?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망치를 든 민준의 팔은 공중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아내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자리에 누워있던 그녀는 창밖의 삼나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저 나무는 꼭 지켜줘요. 저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백호, 외롭게 두지 말아요. 저 아이는 당신에게 온 마지막 선물 같은 거니까.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 나무에 상처를 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는 이것이 운명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백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개발업자의 탐욕과 장로의 저주, 그 무엇도 이제 그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정을 나무 혹에 갈라진 틈 사이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만든 나무 껍질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갱, 쇠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나무 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흠집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캥, 깡, 카응가, 다깅.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등줄기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기계처럼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백호가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민주는 백호를 향해 괜찮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고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무와 씨름해 온 목수였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혹의 표면을 따라 여러 군데에 정을 박아 넣으며 조금씩 틈을 벌려나갔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문이 그의 끈질긴 노력 앞에 아주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십 번의 망치질 끝에 마침내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혹의 표면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주는 망치를 내려놓고 균열 사이에 굵은 소의 지렛대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 체중을 실어 지렛대를 젖혔습니다. 긱! 오래된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혹의 한쪽이 쩍 하고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것은 짙은 나무 수액의 향기와 함께 섞여 나온 아주 오래된 흙먼지 냄새였습니다. 민주는 손전등으로 갈라진 틈새를 비춰보았습니다. 혹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스스로의 살을 파내어 무언가를 품을 공간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 무언가 네모난 형태의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과 나무찐으로 뒤덮여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분명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상자였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가 지저대던 이유,
그를 이곳으로 이끈 미스터리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로 가져와 표면에 묻은 흙과 거미줄을 털어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상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습기와 해충에 강해 예로부터 귀중품을 보관하는 데 쓰였던 오동나무로 만든 작고 낡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살펴보던 민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상자의 뚜껑 모서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젊은 시절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처음으로 조각칼을 잡고 서툴게 새겼던 작은 새 모양의 음각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와 아내만이 아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아내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유품이 왜, 어떻게 수백 년 된 나무 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그녀가 죽기 전에 이곳에 숨겨놓은 것이라면 도대체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백호가 마치 위로하듯 그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백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자물쇠를 만져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상자는 그 안에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 그는 이 상자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내가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를 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삼나무 앞에 선 민준의 심정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끼는 단순히 나무를 쪼개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금기를 깨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자신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삼나무의 거대한 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백호의 절박한 울음소리와 장로의 섬뜩한 경고가 그의 뇌리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아내 수진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몫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살려 나무의 결을 살폈습니다. 무작정 힘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위를 정확히 공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혹의 가장자리에 나 있는 작은 균열에 도끼의 날 끝을 조심스럽게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이용해 묵직하지만 절제된 힘으로 도끼의 등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동게, 동, 동. 둔탁한 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도끼날이 나무 속으로 조금씩 파고들 때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굳게 닫혔던 무언가가 서서히 열리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의 입에는 구슬땀이 맺혔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호는 주인의 고통을 느끼기라도 한 듯 불안하게 낑낑거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주인을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치옥 탄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껍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민주는 도끼를 내려놓고 갈라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혹의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 부드러운 속살과 함께
수백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어두운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끼의 첫 번째 울림이 가져온 것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공간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무언가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비추었습니다. 혹의 내부는 개미와 나무좀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굴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 두꺼운 나무 수액과 흙먼지로 뒤덮인 채 기름 종이에 여러 겹으로 쌓인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백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던 것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꾸러미를 들고 툇마루로 와 앉았습니다. 백호가 그의 발치에 바싹 다가와 앉았습니다. 민주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기름 종이를 한 겹 한 겹 벗겨냈습니다. 오랜 세월 탓에 바스러질 듯 낡았지만 기름 종이는 내용물을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기름 종이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민준에게도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아내 수진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준 보석함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나무의 감촉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걱 소리를 내며 열린 상자 안의 모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보석 같은 값비싼 물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빛바랜 편지, 몇 통과 낡은 일기장 한 권, 그리고 민준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상징인 작은 나무새 조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의 손때가 묻은 그녀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장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 민준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아내의 단아한 글씨체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넘어 그에게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도 말아요. 아내가 숨겨왔던 진실의 문이 이제 막 그의 앞에서 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민주는 숨을 멈추고 편지의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삼나무 혹이 갈라지는 순간 시간도 함께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나무의 속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시간,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짙은 나무 향은 마치 아내의 채취처럼 느껴져 민주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호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마치 용기를 북돋아 주듯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민주는 백호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갈라진 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물체.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꾸러미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긴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퇴마루에 앉아 꾸러미를 펼치는 그의 손은 평생 나무를 다듬어 온 장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오동나무 상자,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작은 새 모양의 표식은 민준의 기억을 순식간에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살 돈이 없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 주었던 보석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바로 당신이니까 이 상자는 당신의 추억을 담아줘 라며 건넸을 때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그 상자를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상자가 이 차가운 나무 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민주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아내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빛바랜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그가 처음 선물했던 작은 나무새 조각상. 그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은행 통장 하나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내가 따로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통장의 명의는 아내 김수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그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거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만들어진 돈이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거액의 돈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입금자의 이름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옆에 작게 적힌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의 유산,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즉 민준의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위인 민준의 꼬장꼬장한 자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신세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 장인어른은 그런 사위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죽기 전 딸에게 몰래 거액의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수지는 남편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 사실을 평생 비밀로 간직한 채 훗날 정말 어려울 때를 대비해 그 돈을 조금도 쓰지 않고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유산 상속은 복잡한 법적, 감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가족 간의 유대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재산 문제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수진과 그녀의 아버지가 민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선택한 이 비밀스러운 상속 방식은 어쩌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한국적인 형태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은 통장을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낡은 옷 몇 벌로 버티고 시장에서 콩나물값 몇 푼을 깎으며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런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기꺼이 가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과 배려 앞에 민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속 좁은 남편이었는지를 깨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왜 이 중요한 상자를 하필이면 이 나무 속에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돈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민주는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그의 손끝에서 이제는 바싹 마른 눈물이 다시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통장과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수진이 남편 민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민준은 상자 뚜껑 안쪽에 붙어있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곳에는 아내의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정말 힘든 순간에 이 상자를 열게 된다면 이 열쇠를 사용하세요. 이것은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글씨 아래에는 작고 낡은 열쇠 하나가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어떤 문이나 서랍에도 맞지 않는 아주 오래된 형태의 열쇠였습니다. 그는 다시 상자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편지 뭉치와 일기장, 그리고 통장. 그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민준에게 라고 쓰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직접 남긴 말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담담한 어조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당신 곁에 없겠지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도 말아요. 당신에게 평생을 비밀로 해야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편지 속에서 수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강직한 성품과 자존심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민준이 세상의 풍패에 흔들릴 때 그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돈 때문에 당신의 신념을 꺾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당신은 세상 최고의 목수이고 나는 그런 당신의 아내인 것이 평생의 자랑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당신과 함께 나무를 다듬고 백호와 함께 마당을 거닐던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지는 이 상자를 삼나무 속에 숨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병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이 된 것은 당신이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을 당신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상자를 우리 집의 수호신인 저 삼나무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저 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저 나무가 분명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이 상자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리한 백호가 그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고도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백호가 삼나무 혹을 향해 그토록 지저댔던 것은 그 안에 깃든 아내의 마지막 염원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주인의 마지막 부탁을 살아있는 주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충직한 사자시차였던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백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백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미련한 주인을 용서해다오.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백호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주는 문득 상자 안에 있던 낡은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은 아내가 자신의 병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보다 홀로 남을 남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더 이상 글씨를 쓰기 힘들었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요. 부디 행복해야 해요. 통장의 돈은 우리 집과 땅을 지키는 데 쓰세요. 그곳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서재 맨 아래 칸, 당신의 오래된 책상 서랍 그 안에 진짜 지도가 있어요. 지도.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지도라는 것일까? 그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따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낡은 책상 가장 아래 칸에는 그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랍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 속에서 아내가 남긴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과연 그 서랍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내가 진짜 지도라고 말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민준을 절망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이 열리는 순간 아주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민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랍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한지의 붓으로 쓰인 아주 오래된 토지매매 계약서와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읽어 내려가던 민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의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살고 있는 집터에 대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최 이사가 개발하려는 마을의 전원주택 부지, 즉 현재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개져 있는 그 광대한 땅 전체가 본래는 모두 민준의 증조 할아버지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원본 문서였던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시절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 친일파였던 마을의 마름이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땅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증조 할아버지는 땅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소송에 매달렸지만 결국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우연한 기회에 이 오래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민준 집안의 족보와 옛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되어 있던 이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이 민준에게 또 다른 상처와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승산 없는 싸움에 남편의 인생이 휘말리게 될까봐 이 사실을 묵묵히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언젠가 이 진실을 밝힐 날을 대비해 남몰래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으고 낡은 문헌들을 뒤져가며 증거를 찾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목수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싸워온 강인한 전사였던 것입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인내해 왔는지 그 깊이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긴 통장의 돈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한 실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편이 홀로 싸워야 할 외로운 길에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광복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이 후손에게 상속되어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입증 책임이 원소유주나 그 후손에게 있어 소송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승소 확률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지는 이 어려운 싸움에서 남편이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목숨과 맞바꿔 남겨준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또 다른 유품, 바로 빛바랜 일기장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이 모든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이 오래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던 일화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문가는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해주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토지 측량의 기준점이 되었던 표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식이 남아있다면 위조된 토지대장의 허점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표식을 찾기 위해 몇 달을 헤맸고 마침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단서를 찾아낸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찾았다. 증조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표식을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곳에 있었다. 바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저 거대한 삼나무의 품속에 할아버님은 나무 혹 안쪽에 당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가문의 문장을 새겨두셨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우리 것임을 증명하는 영원히 변치 않을 마지막 인장인 장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상자를 나무 속에 숨긴 것은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자를 찾기 위해 나무 혹을 열게 되면 그 안에 숨겨진 결정적 증거인 가문의 문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호는 그저 상자 속 아내의 채취뿐만 아니라 나무 깊숙이 새겨진 오래된 표식의 기운까지 감지하고 민준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들고 다시 한번 쪼개진 삼나무 혹의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의 안쪽 깊숙한 곳, 수액으로 덮여 희미해졌지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용롱 모양의 문장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진실의 목소리가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일기장은 한편의 치밀한 탐정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알게 된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진실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글씨체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갔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을 향한 사랑과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으려는 의지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민주는 밤을 새워 아내의 마지막 기록을 읽으며 울고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여자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를 통감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일기장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민준의 증조 할아버지 땅을 가로챘던 친일파 마름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원본 문서의 존재를 없애고 그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개발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뿌리를 세탁하고 조상의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려는 비뚤어진 야망의 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숙명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무기력한 늙은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이라는 갑옷을 입고 진실이라는 검을 손에 쥔 용맹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내가 남겨준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가장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산 없는 싸움이라며 난색을 표하던 변호사도 민준이 내민 수백 년 된 원본 문서와 삼나무 혹 속에 숨겨진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빛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재산 분쟁 소송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중요한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작은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이사에게 땅을 팔았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민준을 고립시켰던 것을 미안해하며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의 탐욕, 수백 년 삼나무가 품고 있던 진실을 드러내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민준의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 이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민준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고 밤중에 사람을 보내 공방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영혼과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공방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백호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초의 이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이 영감탱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순순히 땅을 넘겼으면 좋았을 것을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지게 생겼다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기름통을 공방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식간에 공방 안은 역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내 놈이 그토록 아끼는 이 공방이랑 내 놈의 추억이랑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가 갖지 못할 바에야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얼굴에는 이성을 잃은 자의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공방은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백호가 최 이사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최 이사는 발길질로 백호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저리 꺼져. 이 똥개 새끼야.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백호, 그리고 그를 향해 던져지는 불붙은 라이터,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민준과 백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이대로 허무하게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최 이사의 손에서 라이터가 떠나는 순간 시간은 찰나와 같이 늘어났습니다. 불꽃은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며 기름이 흥건한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이사의 발길질에 나뒹굴었던 백호가 번개와 같은 속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의 움직임은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지키려는 그리고 아내의 유산을 지키려는 숭고한 사명감의 발현이었습니다. 백호는 망설임 없이 허공을 가로질러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라이터를 입으로 낚아챘습니다. 아뜨! 채 하는 비명도 잠시 녀석은 닫힌 입안에서 불꽃을 꺼뜨리고는 맹렬한 기세로 최 이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입 주변의 털이 그슬리고 혀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백호의 반격에 최 이사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호는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고 최 이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습니다. 그 소동에 정신을 차린 민주는 재빨리 소화기를 집어들고 최 이사를 향해 분사했습니다.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쓴 최 이사는 콜록거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 사이 민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최 이사는 마지막까지도 민준을 향해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박민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의 발악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민주는 백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의 입가는 가벼운 화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백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백호는 주인의 손길을 묵묵히 받으며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날 밤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민주는 비로소 백호를 아내의 유산이 아닌 자신의 둘도 없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기,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진실을 감춰주었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며 백호라는 충직한 존재를 통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의 가치는 금전적인 액수로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역사, 전통 혹은 이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가치관이나 신념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민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과 방화 미수라는 최 이사의 추가 범행은 그의 승소를 의심할 여지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은 민준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는 수십 년 만에 조상의 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으로 몰려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마지막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 마지막에 적혀 있던 진짜 지도라는 말, 오래된 토지 문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암시. 그는 아내가 무언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이 담겨 있던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나무 새 조각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주 젊었을 때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조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라 모양이 꽤나 투박했습니다. 그는 조각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아내와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조각상의 밑바닥을 만지던 그의 손끝에 미세하게 다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의 결을 따라 아주 얇게 홈이 파여 있었고 그 홈을 따라 조각상의 밑부분이 분리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밑부분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공간 속에서 곱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단서, 진짜 지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새로운 미스터리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새 조각상 속에서 발견된 낡은 종이, 그것은 아내 수진이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가 아닌 아내의 단아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시, 한 편과 알 수 없는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라. 우리의 시작이 그곳에 뿌리 내리고 나의 끝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리. 해가 떠오르는 첫 번째 걸음, 달이 잠드는 마지막 걸음, 트렌세븐 파틀. 민주는 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높은 곳, 시작과 끝, 해와 달, 모든 것이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시의 의미를 풀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잠에서 깨어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 첫 햇살이 거대한 삼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라.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이 집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삼나무의 꼭대기였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곳에 뿌리 내리고 그들의 신혼생활은 이 집, 이 삼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끝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리. 아내는 죽어서도 저 나무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의미였을까요? 민주는 시의 다음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첫 번째 걸음, 달이 잠드는 마지막 걸음, 단 그는 곧장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 즉 삼나무를 기준으로 동쪽을 향해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달이 잠드는 서쪽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종이에 적힌 숫자 137세 사사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걸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다시 한번 삼나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정확히 13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멈춰서서 다시 서쪽을 향해 7걸음을, 마지막으로 다시 동쪽을 향해 4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작은 꽃밭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완전히 잊혔던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딱딱한 흙과 돌멩이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 허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쯤 그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마침내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자물쇠가 달린 낡은 소의 상자였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끌어안고 툇마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마지막 열쇠, 서랍을 열었던 그 열쇠를 상자의 자물쇠에 꽂아 넣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쌍이었던 것처럼 열쇠는 부드럽게 돌아갔고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아내의 통장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채권과 금고에 그리고 이 지역 일대의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증조 할아버지가 마름에게 빼앗겼던 땅 외에 본래 민준 집안 소유였던 선상과 밭에 대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찾아낸 것은 단순히 집터에 대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잃어버린 역사와 유산 전체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민준에게 당신이 이 상자를 찾았다면 나는 정말로 기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진정한 유산이자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에요. 부디 이 돈으로 당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더 널리 펼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당신처럼 나무를 사랑하는 후학들을 키워주세요.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랍니다. 하늘에서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수진 올림. 민주는 편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유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낡은 공방을 새롭게 단장하여 젊은 목수 지망생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주는 수진나무 학교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고 마침내 평화를 찾은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백호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하고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복수심에 불타 민준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민준, 너만 없었으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같이 죽자. 최 이사가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민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초의 이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호는 이번에도 주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탐욕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악연은 과연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삼나무 아래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대치,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영혼이 깃든 수호천사처럼 민준의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드는 백호의 기세에 최 이사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민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굵은 강목을 집어들어 최 이사의 손을 내리쳤고 흉기는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성마저 상실한 최 이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민주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탐욕이 한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목격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 이사를 연행해 갔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민준의 수진나무 학교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나무에 담긴 생명의 소중함과 정직한 장인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언제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백호 역시 나무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어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 아내의 곁으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과 나무학교에 기부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호와 함께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거대한 삼나무 아래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리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에는 인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 곁의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신이 보낸 작은 천사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따뜻한 눈길과 다정한 손길 한번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